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세차게 달리던 앰뷸런스 안에서 새 인생을 얻게 됐어요. 사고가 났었냐고요? 아니요. 제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어쩌면 목숨보다 더 위험천만한 미래를 살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죠. 저는 생명만큼이나 값진 새로운 인생을 구급대원분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사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직장인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한 회사를 12년째 다니고 있었죠. 운 좋게 제법 괜찮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초기에 자리를 잡는 건 수월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집안 사정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아주 엄격하게 키우셨고 특히 금전적인 면에는 더욱 그랬었거든요. 20살이 넘은 이후부터는 용돈도 받은 적 없었고 집을 마련하는 데 든 돈도 모두 무이자로 빌려주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차근차근 갚아나갔고요. 당신들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하니 너의 인생은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대신 당신들의 인생 또한 당신들께서 책임지시겠다고요. 어떻게 보면 정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야박하다고 생각하거나 느낀 적은 없었고 그 모든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저는 평소 삶 자체를 소박하게 사는 것에 익숙했어요. 크게 사치하지 않고 큰돈 드는 일 자체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의 일상은 늘 비슷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끔 야근을 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TV를 틀어놓고 멍 때리다 잠드는 그런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왔다 보니 이렇다 할 친구도 없었고 소소한 취미 생활조차 없이 그저 매달 통장 잔액이 소소하게 늘어나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직장인이 바로 저였죠. 남편은 저와 부서는 달랐지만 같은 층에서 일하는 영구직으로 오가면서 마주치면 눈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어요. 멀찌감치서 보아도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라 종종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출근 전에는 온갖 운동을 다 하고 퇴근 후에는 온갖 모임으로 매일매일이 바쁜 사람. 무슨 일을 하든 의욕이 넘치고 여유 있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어디든 한 명쯤 있잖아요. 그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제게 할 말이 있다며 퇴근 후에 잠깐 보자고 했을 때는 도무지 무슨 일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죠. 내가 업무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관련된 업무가 없을 텐데. 내가 지나가다가 실례를 한 적이 있나? 내 주변 사람에게 할 말이 있나 등등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남편이 퇴근 후에 저와 만나자고 한 곳은 회사 근처에 아주 근사한 바였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더해주는 그런 곳이요. 저는 더더욱 어리둥절해졌죠. 근사한 안주와 맛있는 술을 권하던 남편은 한참 분위기를 잡다가 헛기침을 흠흠 하던 끝에 제게 고백을 해왔어요. 좋아합니다. 저랑 한번 사귀어 보실래요? 아니, 아유, 이렇게 멋없이 말해두던 게 아니었는데.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 맞으세요? 아, 당연하죠. 저랑 다른 분을 착각하신 건 아니세요? 정말로 저요? 사람을 착각하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혹시 사람을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게 아니라면 저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싶었어요. 종종 상상, 공상, 망상을 즐기는 저는 혹시 내가 사장딸이라는 헛소문이라도 돌고 있나? 같은 생각에까지 도달했다가 겨우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저는 얼떨결에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주변의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남편은 요즘 말로 훈남이라고 하죠. 글자 그대로 훈훈한 사람이었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있어서도 늘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그야말로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인싸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주말이면 늘 집에 있고 싶어 하는 저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느라 바빴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저는 생전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온갖 특별한 데이트며 액티비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은 기본이었고요. 여름이면 워터파크를 가는 것은 물론 바다에 프리다이빙을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수영을 못해서 싫다고 하자 프리다이빙은 수영을 못해도 된다는 둥,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는 둥 하며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겨울에는 당연히 스키, 보드 등을 시작으로 해서 패러글라이딩까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말로 간신히 그것만은 피할 수 있었지 뭐예요. 결혼식에서도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저를 기겁하게 만든 게 바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것 봐, 이 동영상을 보면 남편이 천장 높은 곳에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고 신부는 그 반대편에서 곤돌라를 타고 우아하게 내려오는 거야. 정말로 이걸 결혼식장에서 하고 싶어? 응, 멋있잖아. 사람들한테도 특별한 인상을 줘서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는 이벤트는 그 장치가 있는 특정 예식장에서만 가능했고, 그곳은 이미 예약이 몇 년치가 가득 차 있어서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식장을 선택했어요. 입맛까지 다시면서 진심으로 아쉬워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을 한 후에도 직장에 다니고 저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남아도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내향인 중에서도 내향인인 저로서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당신 결혼도 했는데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는 건 어때? 내 월급이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당신 한 명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퇴근하고 매일 피곤해하는 거 보면 안쓰럽다. 아니야,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슬슬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100세 시대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 최대한 오래 일해야지.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때 다시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 육아는 정말로 체력이 중요할 테니까. 그래, 당신이 정 그렇다면요. 남편은 제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내향인이라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요즘 시대에는 결혼을 한다고 여자가 일을 그만두는 건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의 가르침도 한몫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친정 부모님처럼 아이를 대하고 싶지는 않기도 했어요. 금전적인 면에서 아이가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일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꿈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보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반년쯤 지나자 남편은 요즘 퇴근 후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기 개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저에게도 함께 하자는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내일부터 퇴근 후에 스터디 카페에 매일 2시간씩 있다가 올 거야. 우선은 간단한 자격증 준비부터 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같이 할래? 놔두면 언제 어떻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잖아. 집 근처에 아주 저렴한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 일단 나 혼자 회원 가입해뒀는데 당신도 같이 하면 좀 더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난 됐어. 듣기만 해도 피곤해. 그래, 알았어. 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
나중에 우리 애 태어나면 아빠는 못하는 게 없구나 하고 감탄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려면 무슨 공부든 계속해야지.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저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가지자는 쪽이었어요. 사소하게 티격태격하는 유일한 문제였죠. 남편은 아이 얘기를 자주 꺼내면 제가 설득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무슨 말을 하든 말끝마다 아빠가 되면 하는 얘기를 덧붙이곤 했어요. 작심삼일 같은 건 사전에서 취급도 하지 않는 남편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터디 카페를 정말 열심히 다니더군요. 스터디 카페라는 곳을 저는 가본 적은 없었지만 이름만 카페지 거의 독서실 같은 곳이라 다들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외향적인 남편은 친구들을 만들어 그곳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종종 식사도 같이 하는 듯 했어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띠동갑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남편 같은 직장인도 있다고 하더군요. 밤 늦은 시간인데 다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돌봐주고 싶은 학생이 생겼다고 말을 꺼냈어요. 이를테면 과외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였죠. 저기 여보, 내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학생 한 명의 공부를 좀 봐주다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이, 과외 공부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겸업금지로 회사에 문제 생기지 않겠어? 아, 돈을 받고 해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선의로 내가 봐주고 싶어서. 나야 괜찮지만 당신이 피곤하지 않겠어? 어떤 학생이길래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인데 지방에서 올라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지내는 게 영 딱하더라고. 꼭 연애 시절에 당신을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 무엇보다 취업하려는 방향이 내가 일하는 계열이야. 잘 되면 좋은 후배가 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지. 연애 시절에 나를 보는 것 같다니? 혹시 여자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면 내가 말도 안 꺼냈지. 아주 건장한 남학생이야. 그래, 그러면 집에 더 늦게 들어오게 되겠네. 저녁 잘 챙겨 먹고 당신 너무 힘들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잘 챙겨줘. 사정이 딱하긴 하네. 연애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잘 도와주라고 했어요. 혼자 있을 때 타인의 크고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면서부터 남편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과외 공부 준비에 너무 큰 힘을 쓰는 느낌이었달까요? 회사 일 외에 온갖 활동을 하면서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한날은 점심시간에 자리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밥도 안 먹고요. 제가 회사에 다닌 이후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보다 못한 저는 그 과외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대뜸 화부터 내며 과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어? 아이, 뭐, 그냥 그렇지. 왜, 힘들어 보여? 오늘 점심시간에 엎드려 있는 거 봤어.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점심도 안 먹었지? 오후에 뭐 좀 챙겨 먹었어? 아, 응, 간단하게 먹었어. 아휴, 요즘 이상하게 체력이 좀 딸리는 느낌이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회사 일에 온갖 취미 활동할 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당신 일 끝내고 과외 준비하는 거에 너무 전력을 쏟고 있는 것 아니야? 주말에도 그거 준비한다고 몇 시간씩 쓰잖아. 그렇게까지 할 거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때?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지.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지. 왜 사람을 나약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냐? 근데 왜 그렇게 대뜸 화부터 내? 내가 언제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몰고 갔다고 그래? 그냥 평소랑 너무 다르게 힘들어하니까 한 말이지. 그런 식으로 끝내면 그 학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 알았어. 미안해. 난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정 그러면 보약이라도 한 채 쥐어 먹자. 거기다 얼마 뒤엔 남편이 초췌해진 얼굴로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뭘 한 건지 얼굴은 물론 셔츠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땀은 왜 그렇게 흘렸고?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그 나랑 과외 공부하는 학생 있잖아. 그 녀석이 과외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지 뭐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입원이랑 퇴원 절차까지 미리 밟아주다 보니 이 시간이 됐네. 땀을 이렇게나 흘린 줄은 몰랐어. 그 녀석 덩치가 오죽했어야 말이지. 저런, 갑자기 쓰러졌어? 무슨 일이래? 그냥 피로가 좀 누적된 거래. 하루만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라고 했지. 수액 좋은 걸로 달아달라고 하고. 그런데 당신이 이번에 퇴원 절차까지 밟아줬다고? 당신 그 학생한테 좀 과하게 잘해주는 거 아니야? 돈 한 푼 안 나오는 일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일에 책임감이 철저한 사람이었어? 차라리 학생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연락드리는 게 맞지 않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번번이 말했잖아. 예전에 당신을 닮아서 더 마음이 간다고. 주변에 이렇다 할 어른 한 명 없이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너무 측은하잖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전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으로 한번 데려와. 집에서 저녁도 먹고 과외도 집에서 하는 건 어때? 그러면 당신도 덜 피곤하지 않을까? 어? 어?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러면 그 녀석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 하긴 그런가? 이후 저녁 시간이면 저는 남편을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드는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어요. 서로 퇴근 시간도 미묘하게 달랐고 다른 때 같았으면 남편이 산책을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등등으로 저를 귀찮게 했을 텐데 그 학생의 과외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늦게 들어왔거든요. 요즘은 특히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는 시즌이라 더욱 바쁘다나요? 그렇게 한참을 집에만 있으니 좀 심심하더라고요. 예전과 같은 일상이 되었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남편과 다니던 그 시간들에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뜻하지 않게 생긴 자유시간에 이리저리 방황하던 저는 간만에 회사 동기들과의 모임도 잡고 생전 나가지 않던 동창회도 나가보기도 하는 등 종종 홀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왜 걸어가고 있나 싶었지만 남편을 본 반가움에 저는 얼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죠. 저는 멀리서 걸어오는 남편을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방향을 틀어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뭐예요? 순간 저는 놀래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남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가방도 내던진 채 남편을 향해 달려갔고 다행히 지나가던 분의 신고로 신속하게 앰뷸런스가 달려왔어요. 길을 가다 말고 갑자기 쓰러진 남편 때문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저와 달리 구급대원분은 아주 침착하시더군요. 심지어 운전하시는 분께 속도를 지켜서 가도 괜찮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남편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싶어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급대원의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저에게 차트 작성이 필요하다며 말로는 남편의 이름이며 나이 등을 묻더니 정작 차트가 아니라 그 뒷면에 뭔가 글을 적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제가 어버버거리자 그분은 종이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자기가 제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썼어요. 그러고는 제가 아직 대답하지 않았던 남편의 이름을 적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멀쩡하니 일단 안심하시라는 글도 함께 적어주었어요. 저는 구급대원의 눈을 바라봤어요. 뭔가 저에게 얘기해 줄 게 있다는 듯한 눈빛이더군요. 구급대원은 5분 후에 차를 세우겠다는 글과 함께 다시 차트의 뒷면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잠시간의 침묵이 이어졌고 그분이 빠르고도 간결하게 적어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편은 얼마 전 임신한 걸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 앰뷸런스를 탔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해 보여 기억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유산은 안타깝지만 아이는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불현듯 저는 남편이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축축하게 등이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던 밤이 떠올랐어요. 구급대원에게 펜을 빼앗아 그 날짜를 적자 그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과외를 하며 취업 준비를 가르쳐 준다더니 사실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척하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끌어다 당장 길에 내동댕이 치고 싶더군요. 매일 새벽까지 늦고 낮에는 정신을 못 차린 게 다른 여자와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느라 그런 거였다니. 거기다 바람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키고 이제 와서는 쇼를 하다니요. 당장 일어나라고 뺨을 후려치고 싶은 것을 참고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어요. 구급대원분은 5분가량이 지난 후 운전하시는 분께 급한 손짓으로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문을 열어주고 외치시더군요. 제 동생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인생 제대로 살려면 이 남자한테서 도망치세요. 동생 같아서 그런다는 말. 그 말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군요. 구급대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절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급대원분은 다급한 손짓으로 저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뒤도 안 보고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얼른 꼭 쥐어들고요. 구급대원의 외침에 누워있던 남편이 눈을 뜨고는 뭔가 눈치챘는지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구급대원분은 남편 팔을 꽉 붙잡은 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전 급히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무데나 가달라고 말한 다음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최근 통화 목록을 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하나 있더군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앳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저녁 땐 전화 잘 못한다더니 웬일이에요? 당신 누구예요? 아니 어디예요? 당장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네? 누구세요? 이 휴대전화 제 남자친구 번호인데. 그 남자친구 부인이에요. 네? 저는 전화를 받은 여자를 닥달해서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뭘 믿고 있는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맙소사, 그 주소는 아까 남편이 들어가려고 했던 건물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저는 씩씩대며 반쯤 눈이 뒤집힌 채로 그 여자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준 건 악녀의 화신 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맑고 순진한 얼굴을 한 여자애더군요. 밥을 먹던 중이었던 듯 인스턴트 미역국 봉투가 보였어요. 혹시 임신 중이세요? 네? 초면에 좀 무례하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설마 유산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의 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당신 남자친구 맞아요? 이 남자가 당신 임신시켰어요? 저는 제 휴대전화 속에서 저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얘기 좀 해볼래요? 남편은 당신이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만났다고요. 맞아요? 네. 제가 지원하는 분야의 연구생이라고 취업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반지도 없었고 제 남편도 당신이 건장한 남학생이라고 했지 여학생이라고는 한 적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여학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내 오열했죠. 주말에 연락이 안 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평일에 매일 만나고 늦게까지 함께 있어줘서 꿈에도 유부남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한테도 매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 오는 줄 알았지. 바람을 피다 오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속이고 여자애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온몸의 기운이 탁 풀리는 것 같았어요. 화낼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느낌이더군요. 대학생이 취업 준비 중이었으면 나이도 아직 어리겠네요. 앞길 한창 창창할 때니 울지 말아요.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더욱이 내 남편. 아니,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더욱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책도 하지 말아요. 그냥 운이 지독하게 나빴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걸 바로잡고 최대한 복수라도 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여기 연락처 남기고 가요. 저는 연락처만 남긴 채 그 집을 나왔어요. 뭐라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최소한으로 짐을 쌌어요. 그러고는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보다리를 싸들고 오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남편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뭐라고? 공부하러 다닌다면서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을 도와준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유부남인 걸 속이고 먼저 접근했더라고요. 세상에. 너 속은 괜찮니?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만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당연하지. 여기는 언제나 네 집이야. 세상에 바람을 피워? 이놈 절대 용서하지 마라. 네, 저 끝까지 싸울 거예요. 늘 덤덤하시던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고 전력으로 힘이 되어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며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까지 하셨죠. 저는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도미노가 무너지듯 남편의 인생을 차례차례로 무너뜨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온 지 하루 만에 그 여학생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도 우습지만 최대한 복수라도 하고 싶다면 연락 달라고 하셨죠?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네.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몸과 마음이 상처받은 만큼 그 배로 이상으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결심 잘했어요. 전부 내게 맡겨요. 네, 필요한 자료 같은 게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이젠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건강은 잘 챙기고 있어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 걸로 잘 챙겨 먹길 바라요. 우리 싸움엔 인내와 체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인간이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말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휴대전화랑 메신저는 진작에 차단했고요. 집도 이사 가려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진심으로 안타까웠어요. 야무진 아가씨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런 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욱 좋았겠죠. 저는 더더욱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남편은 휴가를 냈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어서 우선 입사 동기들과 차나 한잔하러 나가자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분위기를 잡다가 모든 것을 터뜨렸어요. 다들 요즘 잘 지내? 평화로워 보이네. 너무 부럽다. 아니, 우리가 부럽다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회사 최고의 인싸 훈남을 차지한 네가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사실 나 완전 위기야.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회복 불가할 것 같아. 어머, 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얘기해봐. 그이가 바람을 피웠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평소에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나더니 내가 너무 부족했나 봐.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자, 울지 말고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 입사 동기라고 해봤자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루한 회사 생활에서 사내 커플의 바람 이야기만큼 재미난 화제거리는 없었겠죠. 저는 마음껏 퍼뜨려달라는 마음으로 거짓 눈물을 지어내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모두가 좋아하고 인정하던 훈남이 사실은 이중 생활을 하며 바람을 피웠다는 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줄 만했죠. 회사의 모든 사람이 남편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걸 남편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고 사내의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길 기다렸다가 며칠 후에 회사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썼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르겠지만 소문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글을 썼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변호사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남편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12년간 다닌 회사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편은 인사팀에서 퇴사 권고를 받을 게 분명했거든요. 남편이 하던 연구직은 업계도 좁아 소문도 금방 퍼져나갈 게 분명했고요. 물론 저 또한 퇴사 권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의 인상이 좋았던 만큼 여론은 제 생각보다 더욱 거셌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인사팀에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전에 제 발로 회사를 나갔어요. 저는 꿋꿋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버텼죠. 남편이 퇴사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회사에서 남편을 마주치는 게 가장 힘들었을 뿐 다른 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 준비를 진행했어요. 모든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으며 저는 물론 그 여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넘어지기로 했어요. 여학생의 도움으로 받은 자료들을 긁어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죠. 남편에게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연락이 온 건 고소장이 접수된 며칠 후였어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드러나 봐야겠다는 생각에 만나는 건 됐고 전화 통화라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바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 나야. 잘 지냈어?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잘 지냈냐고? 내가 잘 지냈을 것 같아?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었겠어. 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여보. 당신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면 난 당장 무릎부터 꿇었을 거야. 정말이야.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잘 지냈냐는 말이 나왔네. 정말로 미안해.
내가 무신경한 소리를 했어. 됐고 용건만 짧게 말해. 나 바빠. 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것만은 정말로 말하고 싶었어. 나 당신 정말로 사랑해. 진심이야. 당신 두고 바람 같은 거 필 생각 전혀 없었어. 이것만은 믿어줘. 응? 아니, 이건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냥 실수였어, 실수. 그 여자애가 너무 나한테 들러붙어서 정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얼마나 꼬리를 쳐대던지. 난 원래 과외도 스터디 카페도 다 그만두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연애할 때 떠올려봐. 어? 할 말은 그게 다야? 어? 어?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전화를 내던질 뻔했어요.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거짓말을 하다니요.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하는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마치 저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여자애랑도 통화를 했다더군요. 본인이 저랑 헤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받아줄 수 있느냐고요. 여자애가 통화 녹음을 해서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남편 놈은 판단까지 흐려졌는지 통화를 녹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저런 말을 짓거렸나 봐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저를 대체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망설이고 있던 제 계획을 마저 실행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직업과 약간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남편의 인맥이 거기에 한몫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거기까지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지만 2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도 거짓말부터 늘어놓는 걸 보니 모든 걸 다 잃어봐야 제대로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을 게 뻔하니 이유나 알고 당하시라는 마음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세아가 요즘 도통 전화가 안 되더구나. 아니 무슨 일 있었니? 아들 녀석은 별일 없다고만 하던데.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하라고 말이다.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이혼 소송 밟고 있어요. 뭐라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한 번만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아들이 바람을 피웠어요. 새파랗게 어린 여대생이랑요. 그쪽 여자애를 임신시켰다가 저한테 들통났고요. 그 여대생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남편이 먼저 접근한 거였어요. 지금은 유산했고요. 모든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 요구할 생각이에요. 설마 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의 편을 드시더군요.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있겠네. 걔가 뭐가 모자라서 바람을 피워. 바람을 피웠어도 유부남인 걸 속이고 먼저 접근해.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다. 우린 그렇게 안 키웠어. 그리고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니? 한 번 정도는 네가 눈 감아줘야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못 써. 어머님, 아버님, 지금 2사람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당연하다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봐주라고요?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끝장을 볼 거예요. 2분께 연락드린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끝장을 볼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2분 공장 거래처 중에 남편 지인이 여럿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지금쯤 소식이 갔을 거예요. 이쪽 업계가 워낙에 좁잖아요. 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뇨.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고나 계시라고요. 이 모든 건 아드님이 자초한 일이라는 걸요. 저는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 이를 꽉 물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흐르고 뚝 떨어지더군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다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요. 그런 파렴치한 것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도 다른 쪽으로도요. 그 사람은 지금쯤이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 정도는 반성을 했을까요? 저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아마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쪽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운이 좋았다고요. 그저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신 구급대원분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에요. 소송이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이야기는 부모님 말고는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화병이 나고 미쳐버릴 것만 같아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이렇게나마 제 속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의 보잘것없고 속타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미련하게 당하지 마시고 똑똑한 결혼 생활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